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내 나이는 고작 10살이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나를 품어준 사람은 유일한 혈육이었던 할머니뿐이었다.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며 민우야 걱정하지 마라. 이 할미가 너를 꼭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로 할머니는 내게 부모이자 친구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머니마저 지난달 차가운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점차 차가워지던 할머니의 손을 잡고 나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할머니, 나를 두고 가면 나는 이제 어떡해요?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다.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나는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고 방 안을 가득 채운 할머니의 온기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장례가 끝나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아직 할머니의 유품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집안 곳곳에 슬픔이 묻어있던 그 시기에 삼촌이 갑작스럽게 우리 집의 문을 두드렸다. 삼촌은 평소에 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내 어깨를 다독이며 민우야 삼촌이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라 라며 위로해주곤 했다. 그래서 나는 삼촌을 친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삼촌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다. 삼촌, 어서 오세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붉어진 눈으로 묻자 삼촌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표정으로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민우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내 상심이 크겠지만 산 사람은 또 살아야지 않겠니? 삼촌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있는 듯했지만 묘하게 냉정함이 감돌았다. 삼촌은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 겉면에 적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라는 글자가 내 눈에 들어왔다. 민우야, 이제 너도 다 컸으니 유산 정리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왔다. 슬픈 건 알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잖아. 삼촌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내 귀를 의심케 했다. 사실 할머니가 생전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셨을 때 상가 건물의 관리를 전부 나에게 넘기셨단다. 법적인 절차도 이미 다 끝났고 이제 그 상가 건물은 모두 내 명의로 이전되었어. 할머니가 너 고생 안 시키려고 나한테 미리 다 정리해 두신 거니까 너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삼촌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내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평생을 땀 흘려 일구신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 남겨두겠다고 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그 상가 건물이 벌써 삼촌에게 넘어갔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삼촌의 인자하던 미소가 순간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다.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내가 당황하며 묻자 삼촌의 표정이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늘 인자하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삼촌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서류의 다음 장을 넘기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민우야, 이야기할 게 하나 더 있다. 사실 할머니가 상가 건물을 나한테 넘기긴 하셨지만 생전에 남기신 막대한 빚이 있단다. 병원비며 사업자금이며 그동안 쌓인 채무가 어마어마해. 내가 명의를 넘겨받으면서 그 빚도 내가 다 떠안게 되었지. 그러니까 너도 삼촌의 고충을 조금은 이해해줘야 한다. 삼촌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말인데 그 빚을 조금이라도 빨리 갚으려면 이 집을 처분해야 할 것 같구나. 미안하지만 민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줘야겠다. 삼촌의 청천벽력 같은 요구에 나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가 떠나신 지 겨우 한 달. 아직도 집안 구석구석에는 할머니의 온기와 살가운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는 내 손으로 그 흔적들을 지워내야만 했다. 삼촌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 할머니의 상가 건물이 법적으로 전부 자신에게 상속되었다고 말했다. 늘 인자하게 웃으며 나를 다독여주던 삼촌이었기에 그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내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는 것 같았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나에게 세상에 남은 유일한 피부치였던 삼촌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슬픔에 잠긴 채 묵묵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낡은 상자 안에 할머니의 옷가지를 하나씩 넣던 중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몇 년 전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상가 건물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민우야, 이 할미가 없어져도 걱정하지 마라. 이 건물은 다 내 앞으로 해둘 테니까 너는 내 꿈만 펼치면 돼. 그때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단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모든 건물이 삼촌의 명의로 넘어갔다는 걸까? 짐을 싸던 손길이 뚝 멈췄다.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삼촌의 말이 사실이라면 할머니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셨다는 뜻인데
평생 나만을 위해 사셨던 할머니가 그럴 리 없었다. 결국 나는 찝찝한 마음을 지우지 못하고 서류 정리 문제를 핑계 삼아 삼촌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무언가 확인해야만 했다. 삼촌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벨을 누르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숙모가 환기를 시키려고 열어둔 모양이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디디려던 순간 서재 안쪽에서 다급하면서도 낮게 가라앉은 삼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 변호사님. 아, 그러니까 그 서류들은 제가 오늘 안으로 다 파기할 겁니다. 예. 민우 녀석은 지금 한창 짐 싸느라 정신없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머니 유품도 그냥 다 폐기처분 업체 불러서 싹 비워버릴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건물 명의 변경은 예정대로 진행해주세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늘 인자하게 나를 바라보던 삼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뒤에서 변호사와 비밀리에 통화하며 할머니의 서류와 유품들을 서둘러 없애려는 삼촌의 정황이 너무나도 명백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손발이 부르르 떨렸다. 배신감과 분노로 눈앞이 흐려졌다. 그때 서재 안에서 통화를 마친 삼촌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삼촌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책상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 무언가를 황급히 집어넣었다. 그리고 가방 지퍼를 닫기 직전 틈새 사이로 내 시선을 사로잡는 물건이 있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 가장 소중히 보관하셨고 모든 중요한 계약을 하실 때만 꺼내 쓰시던 붉은 천에 쌓인 할머니의 진짜 인감도장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다. 어젯밤 삼촌의 방 문틈으로 흘러나온 그 은밀하고도 급박한 통화 내용은 내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다. 할머니 유품이랑 남은 서류들 빨리 처분해야 해. 애가 눈치채기 전에. 삼촌의 그 가라앉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평생을 인자한 미소로 나를 다독여주던 부모 잃은 나에게 유일한 아버지 같았던 삼촌이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색을 마주한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부서져 내렸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고작 한 달이었다. 아직 할머니의 온기가 가시지 않은 방에서 삼촌은 할머니의 유언을 조작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민우야, 이 상가 건물은 내 미래야. 네가 어엿하게 자랄 때까지 이 할미가 꼭 지켜줄게. 생전에 내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거친 손길과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절대 나를 빈손으로 남겨두고 떠나실 분이 아니었다. 더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물을 마시려 해도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물 한 모금조차 넘어가지 않았다. 내가 향한 곳은 할머니가 평생 동안 거래하셨던 동네의 작은 은행이었다. 할머니의 자산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곳이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와 소음이 밀려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지옥 같았다.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어 할머니의 이름을 대고 계좌 내역과 명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의 답변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와 자산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인 김용수님으로 모든 명의 변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직계 비속이시더라도 현재로서는 권한이 없으셔서 임의로 조회나 출력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적법한 절차라니 삼촌이 이미 손을 써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이번에는 할머니의 세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오랫동안 할머니의 상가 건물 세금을 관리해주던 분이었다.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가 세무사 아저씨를 붙잡고 매달렸다. 아저씨, 제발요. 할머니가 저한테 건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서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내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듯 세무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민우야, 나도 네 사정은 안타깝지만 삼촌분이 할머니의 친필 서명이 날인된 유언장과 공증 서류를 모두 제출하셨어. 법적으로 이미 모든 상가 건물의 명의가 이전됐단다. 내가 너한테 서류를 보여주는 건 위법이야. 미안하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차단된 벽. 그 거대하고 단단한 장벽 앞에 서자 깊은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삼촌은 이미 완벽한 덫을 놓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그 덫에 걸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꼴이었다. 삼촌의 인자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어떻게 하나뿐인 조카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 편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상가 건물 앞 벤치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지독한 무력감 속에서 손에 쥔 스마트폰이 거칠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숙모였다. 삼촌의 악행을 묵인하면서도 늘 나에게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던 사람. 침을 꿀꺽 삼키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주변을 극도로 의식하는 듯한 숙모의 낮고 불안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야, 너 삼촌 집에 두고 간 물건 있잖아.
그거 지금 당장 찾으러 오너라. 삼촌 없을 때 지금 빨리 와야 해. 할머니의 단골은행과 세무사에서 차갑게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길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합법적인 명의 이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삼촌의 집으로 향했다. 삼촌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고 그 뻔뻔한 위선의 가면을 내 손으로 직접 벗겨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삼촌이 아닌 숙모가 서 있었다. 그런데 숙모의 상태가 어딘지 모르게 몹시 이상했다. 평소라면 나를 다정하게 맞이해 주었을 숙모는 온몸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사방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안절부절 못하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마치 엄청난 죄를 짓고 쫓기는 사람 같았다. 민민우야,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숙모의 목소리는 잔뜩 갈라져 있었고 내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다. 나를 바라보는 숙모의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삼촌 만나러 왔어요. 집에 계세요? 내 질문에 숙모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집에 없어. 곧 돌아올 시간인데. 민우야, 내 말 잘 들어라. 난 더 이상은 모르는 척할 수가 없다. 매일 밤 꿈에 내 할머니가 나타나서 우시는데 내가 죄를 받아서 지옥에 갈 것만 같아. 숙모는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내 손을 꽉 붙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숙모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거실 뒤편에 있는 삼촌의 서재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삼촌 서재로 가봐. 그 방 책상 맨 아래쪽, 비밀번호가 걸린 서랍 말고 그 옆에 있는 가짜 벽면 뒤를 보면 작은 서랍이 하나 더 있어. 거기에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전부 들어있다. 삼촌이 오기 전에 얼른 확인해봐. 나는 무서워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숙모는 짓눌린 죄책감을 털어내듯 그 말만 남긴 채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허겁지겁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혼자 남겨진 나는 묘한 이끌림과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느끼며 삼촌의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방 안은 기분 나쁠 정도로 고요했고 삼촌이 피우는 담배 냄새가 쾌쾌하게 배어 있었다. 숙모가 말한 대로 책상 아래쪽을 샅샅이 뒤졌다. 서랍 옆면을 더듬거리자 툭 하고 작은 틈새가 벌어지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낡은 서랍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자 몇 장의 두꺼운 서류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숨을 죽인 채 서류를 꺼내들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할머니의 이름으로 작성된 허위 채무 서류였다. 삼촌이 할머니의 서명을 교묘하게 위조하여 할머니가 자신에게 엄청난 빚을 진 것처럼 꾸며놓은 가짜 사채 계약서였다. 손이 부르르 떨렸다. 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위로하던 삼촌이 뒤에서는 이런 더러운 짓을 꾸미고 있었다니 배신감에 이가 갈렸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서류를 더 넘기자 또 다른 계약서가 나왔다.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상가 건물의 일부가 이미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전매된 계약서였다. 아직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삼촌은 이미 그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고 뒷돈을 챙긴 것이었다. 돈에 눈이 멀어 혈육을 배신하고 할머니의 마지막 유산까지 난도질한 삼촌의 악행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눈물이 분노로 변해 가슴속에서 들끓었다. 이 악마 같은 인간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서류를 정리하려던 그때였다. 그리고 그 서랍 더 깊은 곳에서 아직 뜯지 않은 할머니의 친필 유언장 원본을 발견하는 순간 서재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는 짧은 순간 내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삼촌이 돌아온 걸까봐 온몸에 피가 날카롭게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삼촌이 아니라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는 숙모였다. 숙모는 서재 안에 서 있는 나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복잡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민우야, 내가 말한 건 다 찾았니? 삼촌이 오기 전에 어서 나가거라. 삼촌이 알면 정말 큰일 나. 숙모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 원본과 삼촌이 저지른 불법 전매 계약서들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손끝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지금까지 삼촌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바보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숙모님 감사해요. 하지만 전 이제 피하지 않을 거예요. 삼촌과 똑바로 마주해야겠어요. 나는 서류들을 가방에 소중히 챙겨 넣은 뒤 곧장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당당하게 대면을 요구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할 말이 있다고 차갑게 뱉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고 삼촌이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삼촌은 평소처럼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민우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냐? 아직 유산 정리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지? 삼촌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걱정 말거라. 여전히 나를 위하는 척 위선의 가면을 쓰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징그러웠다. 나는 가방에서 할머니의 진짜 뜻이 고스란히 담긴 유언장 원본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삼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삼촌? 왜 할머니의 진짜 유언을 숨기신 거예요? 부모님 일찍 여인 저한테 삼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속이고 할머니의 재산까지 제3자에게 불법으로 넘길 수가 있으세요?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덜덜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삼촌이 당황하며 변명이라도 하길 바랐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기를 바란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테이블 위에 유언장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삼촌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온기가 싹 가셨다. 인자하던 가면이 툭 떨어져 나가듯 삼촌은 한순간에 표정을 싹 바꾸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턱을 괴고 나를 비웃듯이 내려다보며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민우야, 내가 가당치도 않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와서 떨고 있구나. 그런데 말이다. 그 유언장이 진짜라고 증명할 수 있겠냐? 법원에 가면 판사가 내 말만 믿어줄 것 같아? 다 끝난 일이야. 법적으로 이미 내 명의로 다 넘어왔는데 내가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있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조용히 처분할 때 군말 없이 내 몫이나 챙겨서 떠났으면 서로 좋았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삼촌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잔인했다. 평소 나를 보며 우리 민우 고생 많았다라며 어깨를 토닥여주던 그 인자한 삼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조카마저 벼랑 끝으로 모는 괴물 한 마리가 서 있을 뿐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바르르 떨려왔지만 나는 삼촌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제 삼촌의 그 가식적인 목소리는 단 1초도 듣고 싶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 삼촌의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숙모가 목숨을 걸고 내게 준 단서들이자 삼촌이 숨기려 했던 추악한 진실의 파편들이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통장 내역, 명의 이전 신청서, 그리고 할머니의 병원 진료 기록까지. 맞춰지지 않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 맞춰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삼촌은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던 그 암흑 같던 투병 기간을 이용했다. 할머니가 자신을 방어할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일 때 삼촌은 할머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도용해 모든 재산의 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돌려놓은 것이었다. 서류에 찍힌 할머니의 지장은 떨림 하나 없이 기계적으로 찍혀 있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의 손가락을 억지로 쥐고 찍은 것이 분명했다. 가장 내 심장을 찢어놓은 것은 날짜였다. 삼촌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고 불법 전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들은 할머니가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사투를 벌이던 바로 그 시기였다. 병원 복도에서 민우야 할머니 곧 일어나실 거다. 걱정 말아라며 내 눈물을 닦아주던 삼촌의 주머니 속에는 이미 할머니의 전 재산을 가로채는 서류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가장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던 사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혈육이 이 모든 완벽한 음모의 주동자였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들끓어올랐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내고 입술을 깨물었다. 절대로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삼촌의 가면을 세상에 벗겨버리겠다고 다짐하며 유언장 원본을 품에 꼭 안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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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하던 집안을 깨부수듯 거친 발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민호,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고 그 서류 내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설고 위압적인 굵은 목소리들. 삼촌이 보낸 사설 경호원들이 분명했다. 내가 진실을 알아챘다는 것을 눈치채고 유언장 원본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쇠로 된 현관문 고리가 부서져 나갔고 거칠게 문이 열리며 덩치 큰 사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공포 속에서 나는 품 안의 유언장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에 쥔 유언장 원본이 마치 불덩이라도 된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할머니가 나를 위해 남겨두신 마지막 사랑이자 삼촌의 더러운 탐욕을 밝혀낼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만 있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다. 친척들도 삼촌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보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내 기대는 비참할 정도로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삼촌의 소집으로 큰아버지와 고모들, 그리고 사촌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거실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과 삼촌이 위조한 허위 채무 서류들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것 좀 보세요. 삼촌이 할머니가 의식불명이셨을 때를 노려서 상가 건물 명의를 가로챈 거예요. 여기 계약서도 보세요. 이미 제3자에게 불법으로 넘기려고 했다고요. 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친척들의 얼굴에서 경악이나 분노를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서늘한 침묵, 그리고 나를 향한 싸늘한 눈빛들이었다. 삼촌은 당황하기는커녕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민우야, 내가 할머니를 잃고 마음이 힘든 건 알겠다만 어떻게 키워준 숙부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니? 내가 그동안 내 학비며 생활비며 부족함 없이 되어주려 얼마나 애썼는데. 삼촌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내가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큰아버지가 탁자를 쾅 치며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라 민우 고얀 녀석. 부모 없이 자란 녀석을 네 삼촌이 거두어 사람 만들어 놓았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대들고 조작된 종이 쪼가리를 들이밀어. 큰아버지 조작된 게 아니에요. 진짜 할머니 글씨고 은행 기록도. 민우 너 진짜 실망이다. 고모가 혀를 차며 내 말을 가로챘다.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돈독이 올라도 유분수지. 상가 건물에 눈이 멀어서 삼촌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너 아주 탐욕스러운 아이였구나. 네 부모가 하늘에서 널 보면 참 잘했다고 통곡을 하겠다.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오자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처럼 아파왔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촌형들도 평소에 나를 보면 웃어주던 당숙들도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한심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이미 삼촌이 친척들에게 상가 건물이 정리되면 각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철저하게 매수해두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올 삼촌의 돈이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너처럼 배은망덕하고 탐욕에 눈먼 놈은 우리 집안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큰아버지의 호통과 함께 나는 친척들에게 등 떠밀려 거실 밖으로 쫓겨났다. 철저한 고립이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온몸으로 체감되었다. 진실을 쥐고 있었음에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배신자가 되어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신발을 신으려는데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황급히 뒤를 돌아보니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 숙모가 서 있었다. 숙모는 벌덜 떨리는 손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내 손에 아주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거칠게 쥐어주었다. 민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삼촌이 브로커랑 유언장 위조 모의할 때 내가 몰래 녹음해둔 거야. 여기 다 들어있어. 제발. 꼭 이기렴. 숙모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 젖은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내가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전에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손바닥에 닿는 녹음기에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친척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벼랑 끝에 몰린 순간 내 손에 쥐어진 이 작은 기계가 삼촌의 숨통을 줄 마지막 반격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녹음기를 움켜쥐며 어두운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친척들의 차가운 외면과 손가락질은 내 가슴에 칼을 꽂은 것처럼 아팠지만 나를 이대로 무너지게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배신은 내 안에 마지막 남아있던 한 줄기 망설임마저 깨끗이 지워버렸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상가 건물을, 그리고 나를 향했던 그 따뜻한 사랑을 저 도둑놈 같은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바칠 수는 없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곧장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내 손에는 숙모가 목숨을 걸고 도와준 결정적인 단서들과 삼촌이 위조한 허위 채무 서류, 그리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건물을 전매하려던 계약서 사본이 쥐어져 있었다.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더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삼촌을 상대로 유산 반환 청구 소송 및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은 삼촌은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며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삼촌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인자하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뱀처럼 축축하고 섬뜩한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민우야, 내가 감히 나를 고소해? 은혜도 모르는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당장 그 소송 취하하지 않으면 내가 이 바닥에서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친척들도 다 내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안 보여? 더 추해지기 전에 멈춰라. 삼촌의 협박은 집요하고 잔인했다. 매일같이 모르는 번호로 협박 문자가 날아왔고 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듯한 시선에 시달려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지만 나는 방 한구석에 놓인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민우야, 우리 강아지. 삼촌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다. 할머니가 병상에서 의식을 잃고 신음하고 계실 때 그 곁에서 오직 돈을 빼돌릴 궁리만 했을 삼촌을 생각하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의 유증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삼촌의 죄를 밝혀낼 공식적인 첫 재판날이 다가왔다. 법정의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저 멀리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삼촌의 모습이 보였다. 삼촌은 여전히 겉으로는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다. 그 옆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비싸 보이는 변호인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재판이 시작되고 우리 측 변호사는 할머니의 친필유언장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며 삼촌이 할머니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해 모든 명의를 불법으로 이전했음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판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판사가 마침내 안경을 고쳤으며 할머니의 친필유언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려 입을 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삼촌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엄숙한 목소리로 외쳤다. 재판장님,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피고 측에서 새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원고가 제출한 유언장을 완전히 무효화할 수 있는 망인이 사망 직전에 직접 작성하신 최신 서류입니다. 변호인의 손에 들린 정체불명의 서류를 본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쿵 내려앉았고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법정의 무거운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저 멀리 피고석에는 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안아주던 삼촌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위선만이 가득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내가 감히 나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냐며 비웃는 듯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주먹을 불끈 쥐며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병상에서 내 손을 꼭 잡고 건물을 물려주겠다며 미안해하시던 할머니. 나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삼촌 측 변호인은 미리 준비한 듯 거침없이 발언을 이어갔다. 모든 명예 이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상가 건물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제출한 서류들은 언뜻 보기에 완벽해 보였다. 법정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삼촌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방청석에 앉은 친척들은 나를 향해 혀를 차며 은혜도 모르는 탐욕스러운 놈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들의 따가운 시선이 내 등에 꽂힐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측 변호인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숙모의 양심 선언이 담긴 공증진술서와 삼촌이 위조한 허위 채무 서류였다. 재판장님, 피고는 망인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와 피고의 배우자가 직접 밝힌 고백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삼촌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숙모가 남편의 악행에 죄책감을 느끼고 나에게 건넸던 결정적인 단서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감정서에 따르면 삼촌이 제출한 서류의 서명은 할머니가 사투를 벌이시던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명백한 위조였다. 삼촌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서류를 움켜잡았고 그의 변호인은 다급하게 반박했다. 이것은 조작된 진술입니다. 피고인은 결백합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위선으로 가득 찼던 삼촌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착하고 삼촌을 신뢰했던 과거의 민우는 더 이상 없었다. 배신감은 단호함으로 바뀌었고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삼촌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숨겨둔 듯 갑자기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제3자 전매 계약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미 상가 건물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라 법적 판결이 나더라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복잡한 법리적 문제가 터져나온 것이다. 판사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법정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법의 판결은 여전히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과연 민우는 탐욕스러운 삼촌에게 완벽하게 복수하고 할머니의 마지막 유산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음모 앞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인가?